안녕하세요. 인류의 그림자 에너지 바로 알기 탄소 중립과 이산화탄소를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1교시 탄소 중립과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입니다. 우리가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 탄소 중립으로 가는 새로운 에너지를 찾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3장에서는 탄소 중립과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 그의 대표적인 기술인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과 활용 기술,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탄소 중립과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에너지를 떼어서 이산화탄소와 말을 할 수는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에너지원들이 지난 우리가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주로 쓰던 석탄, 이 석탄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산업혁명 이후 증기기관의 발달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석탄은 결국 고체를 사용하고, 그리고 연소 후에 이산화탄소뿐만이 아니라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결국 글로벌 에너지인 석유에게 자리를 내주었죠. 그렇지만 결국 석탄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런 에너지원들 중에 아직도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 같진 않지만 우리가 발전을 하는데 석탄 발전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싼 가격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야만 되는 인구가 많고 저개발 국가에서는 결국 석탄이 60에서 70%까지 전력 생산을 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석유와 같이 우리가 발견하고 생산하는 이제 가스를 활용하게 되고, 그리고 작은 부피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담고 있는 원자력 시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에너지원들이 변천하는 데는 이 세 가지 요인이 일반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 그리고 안전 문제, 특히 우리와 관련된 이 원자력 에너지는 사용한 그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핵 폐기물들은 향후 수십 년, 수백 년, 아니면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진이나 다른 지구의 작용에 의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갖게 돼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핵 분열이 아닌 핵 융합을 이용해서 폐기물이 적거나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연구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나와 있는 결국 원자력 에너지랑 재생에너지, 핵 융합 에너지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결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으로 나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석유, 석탄, 이 가스가 차지하는 게 80%가 넘는 비율로 우리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화석연료 안에서도 결국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양을 보면은 석탄을 100으로 놨을 때 석유와 가스는 상대적으로 적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는 대로 대부분의 석유는 70% 이상이 자동차의 원료로 사용하게 되죠. 나머지 석탄이나 원자력, 재생에너지는 상당 부분이 대부분 전력을 만드는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결국 인류의 문명과 그리고 산업화에 따라서 에너지원이 점차 변하는데, 지금 이제 새로운 우리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결국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의 길에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에너지를 어떻게 빨리 대용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탄소 중립과 에너지원은 전반적으로는 화석연료가 감소하는 것은 확실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키워드는 전력화가 급증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는 2차 에너지원의 전기의 형태를 쓰이는 게 평균 한 20% 됩니다. 근데 이게 탄소 중립의 길에서 2050년 가면 이게 결국 40% 이상 전력의 형태를 쓰인다는 거죠. 그럼 이 전력을 무엇으로 만드느냐? 이 전력 생산을 많이 해서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가겠다. 그럼 거기에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 전력을 대부분 신재생에서 공급을 해야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한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60% 이상의 전력이 화석연료에서 나옵니다. 그 화석연료 중에서도 석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결국 미래 이런 에너지원들은 우리가 탄소 중립을 어떻게 실현하는지 그 속도와 그리고 크기에 따라서 이 화석연료 수명이 사실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탄소 중립의 시대를 어떻게 예측을 하는지에 보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망을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희망과 전망을 같게 놓으면은 이게 일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거랑 우리가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전망하는 거랑 사실 다르죠. 희망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그에 따른 어떻게 액션을 취할 건지 이런 실천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 전망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보면은 그 넷제로 계획에 따르면은 에너지의 소비량이 전체적으로 많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도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2050년에. 그리고 현재 2019년도 현재에서는 결국 오일이랑 천연가스, 석탄 이 부분들로 사용하는 것들이 거의 6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점점 더 가속화해서 투자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면은 에너지 소비량도 줄고 이 화석연료의 양이 반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넷제로를 달성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의 80% 가까이의 에너지가 신재생과 같은 저탄소 에너지에서 공급이 가능하다는데 우리가 2020년 넘어서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 넷제로가 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를 하느냐를 가지고 따지면 결국 에너지 양이 지금 수준과 거의 동일한 상태에서 석탄과 석유, 가스가 하는 것이 거의 50% 가까이는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나와 있는 이 뉴 모멘텀이 이 부분들. 그 다음에 엑셀러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 사이에 어디에선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탄소 중립 계획에 맞게 투자도 많이 하고 관심도 많이 갖고 드라이브를 거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지질학적인 관점인 거는 수백만 년, 수천만 년. 그런 경우를 보면 실제적으로 지구의 온도는 공룡이 났던 주라기, 백악기 시대부터 생각을 하면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산화탄소도 1000ppm에서 2000ppm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적인 트렌드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거의 지질학적인 시간에 따라서 CO2 농도는 인류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인류가 등장을 함으로써 새로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 조금 80만 년 전까지 보면 대부분 한 10만 년 주기로 이산화탄소가 함량이 낮으면은 180ppm, 높으면 280ppm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그 빙하에서 코어링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산화탄소의 동위원소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탄소의 동위원소가 탄소가 원자가 12, 13, 14가 있는데 이런 비율들을 보고 이때 환경을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10만 년 주기의 이산화탄소와 온도와의 관계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게 지구 전체적인 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고 인류가 산업화되면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방출하게 됨으로써 기후변화가 났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게 증명이 된 편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탄소 순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온실가스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탄소가 순환이 되는데 이 순환 고리에서 일부가 대기 중에 쌓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40억 톤, 매년 40억 톤의 CO2가 대기 중에 축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흡수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가장 큰 부분들은 바다 표면이죠.
이런데 많은 양의 CO2가 녹아 들어가는데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온도가 올라가면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면은 그 안에 녹아있던 CO2들이 또 대기 중으로 방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악순환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과거 10만 년 주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1950년도 이후에 더 앞으로 가게 되면 1860년대 이후로 인위적인 사람들의 액티비티에 의해서 일어난 CO2의 방출량이 증가를 하면서 전체적인 온실가스 효과가 더 커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구의 탄소 순환 시스템이 정지가 되고 이에 따라서 기온 상승으로 자연적인 탄소 방출량도 덩달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 발전으로 인한 산업화로 인한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대기 중의 온실가스 증가가 돼서 기후변화가 가속화가 되고 이거로 인해서 지구의 탄소 순환이 정지가 되고 이에 따라서 기온 상승이 되면 이 기온 상승에서 자연적으로 방출되는 탄소의 양도 증가를 하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온실가스의 발생원, 종류는 무엇이 있나? 어떤 가스가 어떻게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에 온실 효과를 주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생량으로 보면 60% 이상, 나라나 장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산화탄소가 메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가 메탄가스예요. 근데 이 메탄가스는 모든 생물들이 부패를 하거나 할 때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유기물은 CHONS라는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부패가 되면 산소를 만나거나 아니면 부패가 되면 메탄가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메탄가스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이 많고 또 우리가 석유가스를 개발 생산하면서 누출이 되는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량으로 보면 CO2가 훨씬 더 많은 양을 발생하는데 같은 부피당 지구온난화에 주는 영향을 보면은 사실은 메탄가스가 훨씬 높다는 거죠. 이 표에 정리된 것처럼 메탄가스는 우리가 글로벌 워밍 포텐셜이라고 하는 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에 이 기체가 지구온난화에 얼만큼 영향을 주는지를 이산화탄소를 1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메탄가스는 25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은 온실가스가 CO2랑 메탄이면은 이 메탄가스가 25배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향력을 준다는 거죠. 근데 대기 중에 차지하는 부피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물이 스팀의 형태로 많이 대기 중에 존재를 하면 이 부피가 많기 때문에 영향을 상당히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명이 짧기 때문에 금방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기 중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는 표현은 360ppm이에요. 과거 자료죠. 360ppm을 퍼센트로 하게 되면 0.036%예요. 근데 지금 현재 420ppm이 대기 중에 평균 농도라고 얘기를 하면 420ppm은 0.0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작은 퍼센테이지가 대기 중을 차지하는 비율이 변화더라도 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것들은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 우리가 이제 자연적으로 공장에서 배출하는 제품을 생산할 때 배출하는 냉매를 쓰거나 아니면 반도체 같은 거를 만들 때 들어가는 것들이 리킹이 돼서 나오는 이런 제품 생산 시에 발생되는 것들은 양은 어마어마하게 적어요. 아주 작지만 영향력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것조차 줄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출량 구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과거에 보다 배출량이 급속도로 증가를 하죠. 이 중에서 화석연료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두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연료를 사용하는 게 56%고 그리고 바이오매스나 다른 게 분해가 돼서 나오는 것도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도 영향을 많이 주고 메탄가스도 영향을 많이 주죠. 그래서 결국 이산화탄소 방출의 한 60%는 우리가 화석연료를 연소함으로써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화석연료들과 다른 것들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보면 결국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하는데 거의 26% 정도의 화석연료를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자동차와 같은
연료로 쓰일 때 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것들이 13%. 결국 산업의 부문별로 어떤 분야에서 많이 배출을 하는지, 그리고 그 분야에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분야가 얼마나 되는지를 일단 분석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산림이나 그리고 농업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줄일 수 있는 양이 적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많이 줄일 수 있는 거는 에너지 공급원을 바꾼다든지, 그리고 산업 부분에서 쓰이는 양을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휘발유와 같은 디젤과 같은 화석연료 석유 제품이라고 얘기하는 연료를 전기차나 다른 걸로 바꾼다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전기차를 많이 늘린다고 하면 지금 현재 화석연료의 사용량 60% 이상의 전력은 화석연료에서 나오기 때문에 결국 기여하는 부분이 많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에너지 생산에 사용되는 높은 화석연료 비중 때문에 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이 중에서도 이산화탄소 비중이 가장 높고, 우리가 어떤 액션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분야는 결국 에너지 공급이나 산업 분야, 그리고 트랜스포테이션, 교통 분야의 교통수단을 좀 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 바꿔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 CO2 방출량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1850년 전에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목탄을 많이 썼으니까. 근데 급속도로 발달한 거는 결국 1860년대 이제 석유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석유 생산들이 늘어나고, 또 하나는 3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자동화가 되고 전기화가 많이 되면서 CO2 방출량이 급속도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IPCC에서 하게 되면은 이 중에서 이제 많은 부분들을 CCS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결국 탄소 중립에서 가장 강력한 툴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CCS라는 것을 암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4천만 톤에서 4,500만 톤 정도를 매년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들을 우리가 결국 한 20배 가까이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하려면. 그래서 갈 길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느 나라가 많이 발생을 하느냐? 결국 이 부분의 많은 부분들은 중국이 한 30% 되고, 이 미국도 또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반 정도 돼요. 한 15%. 인도는 미국의 반 정도 되니까 한 8% 정도. 이 세 나라 합치면은 53% 가까이.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방출을 하는 나라들, 이 세 나라들만 잘 컨트롤하도 기여가 많다는 거죠. 한국은 2%가 안 됩니다. 결국 50년대 이후 3차 산업화 이후에는 결국 미국이랑 유럽이 주도를 했죠. 그래서 유럽을 보면 전체적으로 1970년도 이후로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들을 사실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산업화가 조금 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집중이 되어 있는 산업을 해외에서 생산하는 기지화로 전환되는 전략들을 아마 썼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염려하는 거는 이 인도예요. 인도랑 중국의 인구, 여기 보시면 2000년도 넘어서면서 중국이 이산화탄소 방출이 거의 3배가 됐어요. 자, 그럼 인도도 그런 트렌드로 간다고 하면 산업화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가면은 두 나라 인구가 지금은 유사하죠. 이미 인도가 중국의 인구를 넘어섰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중국과 인도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이 세 나라의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전 세계 CO2 방출량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럼 CO2 방출을 상위 10개국으로 나타낸다. 자, 그럼 제일 많은 거는 중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트렌드 보이죠? 유럽은 감소하는 거 보이죠? 미국은 상대적으로 중국에 뒤쳐져 있죠? 인도 올라가죠? 분명한 트렌드는 이 중국과 인도예요. 나머지 나라들은 상관이 없죠. 자, 그러면 이 기준을 누가 CO2 방출을 많이 했느냐? 자, 최근에 경제 개발의 드라이브를 거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 왜 너희들이 과거에 배출을 많이 해놓고
지금 우리가 CO2를 방출을 하는데 왜 우리한테만 그러고 엄격한 잣대를 대느냐, 그런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총 배출량 기준으로 하더라도 중국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EU. 유럽도 사실은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 그런데도 분명하고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중국, 미국, 인도가 탑3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또 하나는 1인당 얼마만큼 배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땅덩어리가 넓은데 사람이 별로 안 산다. 그러면은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1인당 배출량 기준으로 보면 이 석유가스가 많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석유가스를 많이 떼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미국, 캐나다, 호주.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죠?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 왜냐하면 이게 산업화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발생된 CO2도 있지만, 이 CO2가 화석 연료를 쓴 것도 있지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CO2도 많아요. 그래서 미국, 캐나다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별로 없죠. 땅은 넓은데. 근데 그 안에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CO2의 양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 결국 한국 같은 경우에도 1인당 CO2의 방출량은 탑5예요. 전체적인 총 배출량을 보면 11건인데 얘를 1인당 배출량으로 따지면 한 5위권 안에 들어온다. 왜냐하면 결국 좁은 땅덩어리 안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산업화가 많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준별로 또 보면은 총 배출량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미국, EU, 인도였죠. 자, 누적 배출량으로 보면은 미국,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색깔이 두 개가 나있죠. 화석 연료와 산업에서 나온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땅을 개간해서 쓰면서 나와 있는 산림에서 배출되는 양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많은 나라들 한번 보시면 이 브라질이랑 인도네시아는 산업에서 배출하는 양이 상대적으로 적고, 많은 부분들은 어디에서 배출하냐면 산림에서 배출해요. 이것도 이제 부패를 하거나 하게 되면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나무 자체는 탄소 뉴트럴이에요. 중립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성장을 하면서 이 목재 부분에 이산화탄소를 저축을 해놓죠. 목질 부분이 탄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얘가 나중에 태우거나 부패가 되면은 그 CO2가 다시 메탄이나 다른 형태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나무가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는 CO2를 갖다가 한 15% 정도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수명이 뭐 4, 50년 된 다음에 나무가 뭐 벌채를 하건 없어지게 되면은 이제 CO2를 다시 방출하는 거죠. 그래서 나무 입장에서 보면은 배출하는 게 없기 때문에, 왜냐면 저축해 놓은 거를 쓰기 때문에 그냥 탄소 중립의 머티리얼로 우리가 봐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던 토지나 산림 분야에서 배출되는 거는 결국 산림이 많은 땅덩어리가 넓은 브라질, 인도네시아, 미국 같은. 특히 인도네시아는 특이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기 아시는 대로 나무도 많고, 그 다음에 밀림 지역도 많고, 비도 많이 오죠. 그래서 습지가 많은데, 이 습지에 영양분이 많은 지역이 물에 채워져 있으면 거기에서 방출되는 CO2의 양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이탄지와 같은 지역이 산림을 이용해서 우리가 농토로 개간을 하기 시작을 하면 거기 과정에서 방출되는 CO2가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 이상이 산림에서 나온다. 그래서 결국 국가별로 새로운 기준들이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좋고 나쁜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방출을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거는 결국 지금부터 매년 배출되는 양들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탄소 중립과 CO2 감축을 보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쓰고, 에너지를 전환해서 종류를 화석연료 기반에서 다른 걸로 바꾸고, 그 다음에
효율 향상, 에너지 효율 향상을 해서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 공급량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방출을 줄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왕에 방출된 이산화탄소는 포집을 해서 땅속에 묻어버리는 일을 하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는? 기술력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전력도 우리가 화석 연료 기반의 전력 생산을 점차 줄이거나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드 맥켄지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2050년까지 전 세계가 넷제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상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 양도를 줄여야 되는데, 그 양도를 줄일 수 있는 건 결국 저탄소 에너지로 뭐 발전하는 걸 줄이거나,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화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연료를 갖다가 바꿔주거나, 요 밑에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결국 CCS와 관련된 겁니다. CO2를 캡처해서 얘를 활용을 해서 고체화시킨다든지 땅속에 주입을 해서 저장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겠다는 겁니다. 자, 한국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2030년까지 40%를 감축을 했다는 거예요. 2018년 기준으로. 그럼 여기에서 결국 목표에서 어느 부분들의 배출을 줄이느냐? 270에 나와 있는 것들을 갖다가 146으로 줄이는, 그러니까 45% 수준으로 얘를 줄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느 부분? 산업 부분. 그러니까 가장 덩치가 큰 부분들은 어디예요? 전환 부분과 산업 부분인데, 이 산업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못 줄인다는 거예요. 11%밖에 못 줄인다는 거죠. 이제 이것도 지난 정부에서 했다는 뭐 14%까지 했는데, 이게 국민 경제 산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얘를 조금 더 봐주고 다른 부분에서 얘를 더 늘려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나온 게 CCS랑 국제 감축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겠다는 것들이 지금 한국 정부의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2030년까지 40% 하는데 결국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거는 부분별로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전환 부분, 산업 부분, 그 다음에 건물, 수송, 그 다음에 농축산업, 폐기물, 수소에너지, 그 다음에 산림과 같은 흡수원, 그 다음에 국제 감축과 CCUS를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 다양하게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런 계획이 되면 뭐가 투입이 돼야 돼요? 자금이 투입이 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잘못하면은 말로만 하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실천하지 않으면. 계획은 다 짤 수가 있죠. 그래서 전망과 희망을, 그래서 희망을 그냥 전망에 섞어버리면은 일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산업 분야별로 이 신산업화해서 CCS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산업으로 전환이 될 수 있게끔 리딩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리 선제적 대응을 한다든지. 근데 이게 2050년에 안 되고 2070년, 80년에 된다 그러면 또 산업화가 늦어지기 때문에 투자한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 문제점들이 많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환 부분에서도 결국 석탄 줄이고 원전이나 신재생 에너지 늘리고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을 향상화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이 부분에 이제 ICT 기술이 돼서 공급과 수요를 잘 맞추고 시간대를 갖다가 실시간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적용해서 효율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이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하는 에너지 전환을 하는 것은 뭐냐면 전력화를 45% 늘리니까 지금 전력 생산량을 2배로 늘린다는 거고요. 수소와 신재생 에너지를 현재 4% 수준인 거를 36%로 9배를 성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소나 신재생이 향후 전망이 밝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석탄은 퇴출을 하고 석유가스는 어려워지는 거죠. 산업 부분에서 보면. 왜냐하면 60% 사용하던 거를 20% 수준으로 내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의 기준은 대부분의 에너지 전체 소비량은 유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이미 에너지 사용량이 포화가 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은 에너지 공급량을 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목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2020년에서 2050년까지 그 30년 동안 어떻게 소프트 랜딩을 할 건지, 정착을 어떻게 할 건지가 관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 감축하고 신산업 에너지를 보면은 어느 부분별로 이산화탄소를 방출할 건지 계획이 전 세계적으로 다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많이 하는 거는 결국 산업 부분에서 많이 줄이고, 그 다음에 전력과 열을 사용하는 부분, 그리고 수송 분야에서 많이 줄인다는 거죠. 이걸 산업화하게 되면 결국 리뉴어블 에너지를 써서 25%를 하고 에너지 효율을 해서 25%를 감당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를 줄이는 거를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340억 톤을 줄이는 부분에는 25%는 리뉴어블 에너지로 감당을 하고 25%는 에너지 전환과 효율 향상에서 감당을 하고 전력화하는 부분도 한 20%, 그 다음에 수소와 생산으로 12%, CCUS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를 갖다가 CCS로 하는 부분들이 19%를 차지한다는 거죠. 결국 이 기술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산업화하는 것들이 미래의 전략이 될 수도 있는데, 분명한 거는 또 이게 불확실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섣불리 나서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감축 부분과 감축 기술을 어떻게 활용화해서 신산업으로 구축할 건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 2050년에 이산화탄소 감축하는 방안들은 결국 신재생 에너지와 전력화 효율 향상, 그 다음에 바이오 에너지 쓰고 CCUS 하는 거, 그리고 저탄소 에너지 공급 및 기술 개발로 얘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각 나라에서 되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전 지구예요. 전 지구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계약입니다. 그래서 매년 IEA에서 이런 계획 보고서들을 우리가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에 어떤 분야의 기술력 그리고 산업의 공급 체인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평가를 하고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신재생 에너지, 전력화, 효율 향상이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국 이 탄소 중립이 어떻게 달성이 될 건지 아닐 건지는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많은 나라에 현재는 에너지를 소비를 저하하는 나라, 이 나라의 인구 증가와 에너지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 이게 가장 큰 건데, 얘가 CIA라고 나와 있는 거는 중국, 인도, 미국입니다. 이 세 나라가 차지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죠, 인구가. 그러니까 결국 이 세 나라의 에너지 정책이 아니면 탄소 중립 정책이 전 세계 탄소 중립 정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얘는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합의가 잘 돼서 이렇게 잘 따르면 좋은데, 만약에 국제적인 협력이 안 된다 그러면 2100년까지 가야 된다. 예상하기에는 결국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유엔과 같은 국제 협력이 엄청나게 필요한데, 이거는 옵션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텍스나 다른 제도를 통해서 국제 협력을 이끄는 제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상으로 1교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